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임기 중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흘째 이어지던 충남 홍성과 대전 산불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잔불 정리가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 비가 내리고 있어 다시 불이 탈환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유명 식품업체에서 완제품 형태로 판매하는 이유식에서 플라스틱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식약처는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 원자력 문화재단 설문조사 결과인데 국민 이해를 얻고 있다는 답변은 6.5%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해 1,068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총생산의 절반이 나랏빚인데 국민 한 명당 국가 채무는 2,068만 원으로 최고액을 경신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지민이 한국 솔로 가수로는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1위에 올랐습니다. 기존 최고 순위는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로 7주 연속 2위를 기록했습니다. 예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쌀 의무 매입을 규정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면서요. 이렇게 되면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이 붙여지게 되는데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은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여당이 3분의 1을 넘으니만큼 이번이 이변이 없는 한 재의결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먼저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은 안건으로 올라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남는 쌀을 정부가 혈세를 들여 사야 하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대통령 뜻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부결됐고 대신 제2요구안이 의결됐습니다. 거부권으로 불리는 제2요구안을 현직 대통령이 사용한 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상시 청문회 개최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 이후 7년 만으로 양곡법 개정안은 15일 이내에 국회로 되돌아가 본회의에 다시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때는 의결 요건이 강화돼 제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됩니다. 본회의에서 2번 통과된 안건에 대해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대로 법안으로 확정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이 기댈 곳은 제2요구권밖에 없었다며 타협을 기본으로 한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해 향후 노랑봉투법 등에 대한 거부권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이 3주 연속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거부권을 다음 주에 행사해도 됐었지만 미룰 이유가 없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신속하게 제2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을 찾아가 농민을 외면한 정치라며 규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가 맞서 있는 법안은 이뿐만이 아니죠. 노란봉투법이나 간호법, 방통법 등 줄줄이 사탕인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이 법안들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고했던 대로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청개구리 정권은 무조건 반대만 외치면서 결국 농민과 우리 국민과 대결을 불사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 농민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한 비정한 정치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정부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곡관리법 핵심인 쌀 강제 매수는 안전장치일 뿐이라고 주장했는데 정부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한 시장격리 의무와 10년에나 한 번, 20년에나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비상적인 상황에 대한
그런 안전장치란 말이에요. 법에 의한 요건에 의하면 매년 한 해도 앞으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7년 동안 단 한 해도 강제 매수를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지 않을 발생하지 해가 않을 이야기라고요. 없다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농업 전반과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윤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옹호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제2요구권밖에 없기 때문에 간호법이나 방송법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에 대한 표결이 줄줄이 예정된 만큼 정부 여당과 야당 간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병주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이 법안부터 살펴보죠. 어떻게 추진이 됐던 법입니까? 네, 먼저 최근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데서부터 네네.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교량보다 더 많은 쌀이 시장에 나오면서 쌀값이 떨어지게 됐고 지난해 하락폭은 말 그대로 역대급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9월의 쌀값은 20kg당 4만 725원을 기록해서 1년 전보다 24.9% 떨어졌는데요. 1977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낙폭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 초과 생산량을 사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최종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어떤 거였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추진하던 법안이 있지만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결국 국회의장이 내놨던 중재안이 됐는데요. 맞습니다. 쌀 초과 생산량이 3 내지 5% 범위를 웃돌거나 가격 하락폭이 5에서 8%보다 더 떨어질 경우에 정부가 수매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에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날 경우에는 정부가 매입을 하지 않도록 해 쌀 농사가 무조건 늘어나는 걸 막는 보완책 등이 담겼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왜 이렇게 정치권 사이에서 공방이 된 겁니까? 네, 내용도 그렇지만 결국은 여야가 정치적 해석을 하면서 좀 더 공방이 격화됐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이른바 민생 7대 법안 처리를 당의 목표로 삼겠다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들 민생 법안 중 1호 법안이 바로 양곡법 개정안이었습니다. 또 이 법안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민주당이 처음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이기도 합니다. 정기국회에서 자동 개입 조항, 의무 시장 격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하는 그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네, 민주당의 중점 추진 법안이 되면서 여당에서는 정략적이라고 비판을 했었고요. 결국은 정쟁으로 비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 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맞습니다. 이 법안 그거 말고도 또 1호를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뭔데요? 바로 2021년 국회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적용된 본회의 직회부 요청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뭐냐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60일간 심사가 되지 않으면 그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바로 보내는 방안이고 그게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정부 여당과 야당이 부딪히고 있는 쟁점은 뭡니까? 네, 이미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그 정부 예산 낭비의 근거가 잘못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난해 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요약하면 쌀 격리를 의무화하면 2030년에는 1조 4천억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거라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수정 법률안이 통과됐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은 연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쌀 이외의 타작물 재배에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면 쌀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설명하고 있는 주장에 대해서 그 연구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정부 여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쌀 초과 생산량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의 의무 매입 기준 충족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도 남는 쌀이 매년 5.6% 수준이고 강제 매입을 시행하면 최소 6%에서 최대 16%, 연평균 11.3%가 되겠습니다. 예, 실제 연구를 진행한 농촌경제연구원 쪽에도 문의를 해봤는데요. 네. 20년간 사용해온 예측 모델을 사용해서 분석을 한 결과이고 다른 작물로의 전환 효과 등도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시뮬레이션 했다 이런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유사한 내용의 대체 입법을 준비하는 등
재투표 결과를 보고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정부는 이와 별개로 모레 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뭐 양쪽의 해결 방안이 다르군요. 지금까지 뉴스 추적 이병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사흘째 이어지던 충남 홍성과 대전 산불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50여 시간 만입니다. 아직 잔불은 남아있지만 감사하게도 지금은 비가 내리고 있어서 다시 불씨가 살아날 것 같지는 않다네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충남 홍성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비까지 내리면서 산 곳곳에서 피어오르던 연기는 아예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오후 4시 홍선 산불에 주부를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시작된 지 53시간 만입니다. 잔불 이제 제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고 이제 또 혹시 재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워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밤까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진화율이 60%에 그쳤습니다. 산림당국이 진화에 총력전을 펼친 데다 한때 초속 12m에 달했던 강한 바람이 오전에 6m로 약해지면서 진화의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번 산불의 원인으로는 실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불이 난 산에서 급히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의심되는 3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불이 잡힌 만큼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예, 대전과 충남 금산 경계에서 난 산불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대전과 금산 산불도 오후 4시 40분쯤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홍성과 마찬가지로 산불이 52시간 넘게 이어졌는데요. 강한 바람에 불꽃이 사방으로 옮겨붙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과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 900여 명이 인근 종합복지관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대전 충청 지역에도 모레까지 최대 60mm의 비가 예보돼 최근 이어진 산불 공포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충남 홍성 산불 현장에서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산불 피해가 가장 큰 충남 홍성군 서부면은 면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의도의 5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면적인데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산 능선을 따라 희뿌연 연기가 치솟고 곳곳에서 불길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민가 바로 앞까지 근접한 불은 금방이라도 올마붙을 태세입니다. 그동안 피해가 없었던 홍성군 서부면 소리마을과 속동마을 주민들에게도 오늘 새벽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잠도 계속 못 자고 대기하고 있다가 안내 방송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계속 산 넘어서 불이 넘어오더라고요. 불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피해 면적은 1,454헥타르, 축구장 2,000개 규모로 늘었습니다. 서부면 전체의 4분의 1이 불에 탄 겁니다. 건너편 산에서 바람이 부니까 맞은편 산으로 막 이쪽 저쪽에 금방 순식간에 달라붙는 거예요. 다리가 후두루두루 떨리고 여기 말도 안 나와요. 시설물 피해도 컸습니다. 주택 34채를 비롯해 창고와 축사 등 건물 70여 곳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것도 홀랑 다 타고 하나도 안 것도 없어. 아무것도. 나 몸만 지금 있어요. 나 옷이가 붙었으면 타서 그날 죽었어.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민 300여 명이 임시 대피소를 오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산불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게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고 김 대표는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해엔 경북 울진, 2019년엔 강원 고성 등 대형 산불의 절반 이상이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산불이 유독 서쪽 지역에 집중됐죠. 그 이유가 뭔지, 언제까지 이렇게 산불에 떨어야 하는 건지 최돈희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맘때 대형 산불하면 동해안을 떠올리겠지만 전국 34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번 산불.
대부분 서쪽 지역에 몰렸습니다. 피해 면적 100헥타르가 넘는 산불 3단계 발령 지역, 대부분 서쪽이었습니다. 특히 피해 면적 1,500헥타르에 달하는 충남 홍성 산불, 충남에서 피해 면적 1,000헥타르가 넘는 초대형 산불로는 지난 2002년 청량 예산 산불에 이어 두 번째 규모입니다. 충남의 경우 최근 누적 강수량은 14mm 정도로 평년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수분기 거의 없는 낙엽은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역대 가장 더웠던 3월, 이례적인 고온 현상도 산불 확산세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한반도 서쪽의 저기압, 동쪽 고기압, 이런 기압 배치에서 고온의 남동풍이 빠르게 밀려들며 강풍이 형성된 데다 바람이 산맥을 타고 넘어오면서 고온 건조해지는 팬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1m의 강한 바람 속에 불씨가 날아다니는 비화 현상까지 더해져 산불이 확산됐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 그리고 강한 바람, 대형 산불 위험 요소 3박자가 맞아떨어진 셈입니다. 봄철 대형 산불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 봄철 동해안 지역에 불을 몰고 온다 해서 화풍이라고도 불리는 양간지풍, 한반도 상공의 남고북저 기압 차이에 발생하는 강한 서풍인데요. 이런 기압계 보통 4월에서 5월 사이 형성되는 만큼 산불 발생 위험 여전한 상황입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지금 서해안 쪽부터 반가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이 과정에서 광주, 전남 지역엔 사흘간 1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120mm면 적지 않네 기뻐하실 텐데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리산이나 바다 쪽에 많이 내리고 내륙 쪽엔 10에서 80mm 안팎이 내릴 거라고 하거든요. 정치훈 기자가 농가를 둘러봤습니다. 나주 평야의 한 논입니다. 논두렁에 물이 하나도 없고 마르다 못해 딱딱하게 굳은 논은 트랙터가 들어가지도 못할 지경입니다. 바로 옆 과수원에는 백꽃이 약해 피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큰 걱정이 없어 보이지만 속내는 다릅니다. 물이 부족하자 지하수를 퍼서 물을 주고 있는데 예년과 다른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가뭄 때문에 뿌리에서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다 보니 이처럼 한 가지에서도 꽃이 핀 것이 있고 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꽃이 한꺼번에 피어야 하지만 날짜가 달라지면서 자칫 수정 시기를 놓치면 열매가 열리지 않아 농사를 망칠 수 있습니다. 단비 소식이 반갑기는 하지만 갑자기 너무 많이 내리면 간신히 핀 꽃이 떨어질까 봐 또 걱정입니다. 그래도 비는 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일단 장기적인 가뭄 해갈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무에 연관된 부분은 이제 우리 농가들이 이제 현명하게 좀 대처를 하고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농업용수 저수율은 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를 밑도는 광주 상수원인 동북댐과 주안댐도 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대 120mm까지 내린다지만 지리산과 남해안에 집중돼 아쉽게도 댐이 있는 내륙에는 큰 비 소식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이어지고 있는 가뭄에 완전 해갈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무기를 맞춘 반가운 비 소식이지만 광주 전남에서는 가뭄이 지속될까 봐 나무 심기가 두려운 상황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 수사 속보입니다. 경찰이 서울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 씨의 아내가 간호사로 근무하는 곳인데 범행에 사용된 마취제가 이곳에서 나온 건지 의심하고 있거든요. 네 번째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됐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납치 살인의 기획자로 지목한 이 씨를 붙잡았던 서울 논현동 건물을 나흘 만에 다시 찾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상은 꼭대기층에 있는 성형외과. 이 씨의 아내가 근무하는 병원입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피해 여성을 협박할 때 사용했다고 진술한 주사기와 마취제가 이 병원에서 나왔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주사기용 마취제는 병원 밖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씨 아내의 도움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2달간 피해 여성을 미행 감시했던
네 번째 공범 20대 이모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앞서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3명과 달리 강도 예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씨가 부담을 느끼고 지난달 중순 중도 하차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내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피의자들의 얼굴, 이름, 나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는 심의의 독립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공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지난해 말 동거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기영에 이어 올해 첫 공개 사례가 됩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공범 4명 외에 또 다른 2명, 부부가 또 이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나오고 있죠. 이미 출국 금지 조치됐는데 이들은 범인들에게 착수금 수천만 원을 줬다는 의혹에 돈 거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 부부는 과거 피해자와 주범 이모 씨에게 협박을 당해 1억 5천만 원을 뜯겼다는데 어떻게 주범 이 씨와 한패가 된 걸까요? 윤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납치살인 사건 피의자 3명이 고개를 숙인 채 법원에 들어섭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피의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 씨가 코인업계 관계자 부부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착수금을 받은 것을 포착하고 이들을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출국 금지된 부부는 이 씨와 1년 6개월간 돈 거래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2022년 1월 2일 이후로 현재까지 없다.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 범위도 저는 긴 기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찰은 이 씨와 이들 부부 모두 피해 여성이 홍보한 피코인에 돈을 투자했던 것을 확인하고 범행 의뢰 가능성을 수사 중입니다. 이들이 투자한 피코인은 지난 2020년 11월 상장된 코인으로 지사와 지인 영업 등 이른바 다단계식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코인은 상장 한 달 후인 지난 2020년 12월 4배인 10,000원을 넘었다가 6개월 만에 50원 안팎으로 급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도적인 폭락이고 이런 식으로 사기를 많이 쳐요. 판매책들도 있어요. 판매책들한테는 커미션을 한 40%를 줘요.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이들 부부와 피의자 이 씨 간에 돈이 오간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돈을 잃었다며 투자 자문회사의 7층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여기 고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래, 그러니까 이 건물 1층에서 6층까지는 학원이었습니다. 당연히 여기 학생들이 있었겠죠. 이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꼭대기층 창문으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 소방관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이미 사무실 전체가 검게 탔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50대 남성 A씨가 서울 동작구의 한 상가 건물 7층 금융투자자문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아래층에 있던 학원생 등 99명이 대피했고 7층 사무실 직원 6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애들 있어갖고 애들 대피하느라고 난리였거든. 여기까지 냄새가 딱. 불을 지르고 도주한 남성은 다음 날 오전 자신이 거주하는 이곳 경기 양주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 당시 A씨는 범행 계획 등이 담긴 수첩을 갖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택배기사로 일하는 A씨는 불을 지른 자문회사의 고객이었는데 평소에도 회사에 항의 전화를 자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해당 업체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하다가 돈을 잃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유명 식품업체가 완제품 형태로 판매하는 이유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아기 입에 들어가는 건데 1.2cm 바늘 모양의 플라스틱이었죠. 식약처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전남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30대 여성 A씨는 최근 2살배기 아들에게 먹이던 이유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습니다. 플라스틱 형태는 바늘과 같았고 길이는 1.2cm 정도였습니다. 엄마들 사이에서 소문난 업체 제품을 먹는 중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눈을 의심했습니다. 색깔이 완전 약간 진한 파란색이어서 야채라고 생각은 못하고 그냥 보면서도 믿기지가
왜 지금 이 이유식에서 이게 나오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A씨의 전화를 받은 고객센터는 거듭 사과했고 원인 조사를 위해 제품 수거를 희망했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 아이가 먹는 이유식인데 이런 게 나와서 더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회수 후에 유관부서 통해 확인하고 좀 안내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하지만 A씨는 해당 업체의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식약처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식약처는 제품의 상태 등을 확인한 뒤 해당 제품을 만드는 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사례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조리식품의 이물질 신고는 17,50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플라스틱의 경우 1,000건에 육박했습니다. 의사 표현을 못하는 영아가 이물질을 먹었을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했습니다. 1세가 넘으면 3cm에서 5cm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 중간에 넘어가지 못하고 위에서 걸려서 소화기관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음식인 만큼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승진 등으로 신용 등급이 올라가면 금융기관에 이자를 낮춰달라고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새마을금고에서 이자를 낮춰주기 싫어서인지 우대 조건 기준을 슬그머니 높였습니다. 당초 기준에 따르면 2,000명 이상이 이 이자를 내려줘야 하는데 강화된 기준으로는 달랑 12명만 여기 해당이 됐죠. 그나마도 이들에 대해서도 아직 금리 인하 소식은 없습니다. 고객 몰래 정해진 대출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해 이익을 취하기도 했죠. 박기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각 지역금고에 금리 인하제를 강화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서인천 새마을금고 본부에 수상한 내부 기한이 올라옵니다.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한가족 우수등급 회원의 자격 기준 점수가 갑자기 2배로 올라간 겁니다. 90%가 이 한가족 우수 등급으로 금리 인하 신청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2배 가까운 점수로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올려서 대부분의 고객들이 해당되지 못하도록 전산을 상향 조작을 해버립니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는 고객이 2천여 명에서 12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 12명조차도 아직까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의혹은 또 있습니다. 정기이사회에서 의결된 기준금리와 다르게 내부적으로 더 높은 이자를 고객들에게 요구한 겁니다. 한 고객은 초기 안내받은 금리보다 무려 0.5%나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적용받기도 했습니다. 고객들은 이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이사장이 현재는 부당한 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적힌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고. 금고 이사장은 자신은 승인만 내렸을 뿐이라며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다 짜는 거예요.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짜겠어요. 하지만 실무 책임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실토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주도해서 전반적인 거를 했는데 모두 금리 인하 해주게 되면 수리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은 대기 발령되거나 다른 지점으로 전출됐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오늘도 여야는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반일 감정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독도 문제 등이 의제에 올랐느냐고 또 캐물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열린 대정부 질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돌덩이에 비유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변명하실 게 아니라 솔직히 부적절한 비유였다라고 하고 설명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한 총리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한일 간의 관계를 지극히 악화시켜서 과거에 발목 잡히게 만드는 그 문제가 돌덩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곡해하지 마세요.
일본 언론이 보도한 대로 위안부와 독도 문제가 논의됐는지도 캐물었습니다. 의제 말고 밥 먹으면서라든지 식사 만찬 등등에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정상회담의 내용을 다 일일이 전부 다 아니 그럼 우리 국민은 몰라야 되고 의제로서 논의가 안 됐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전기료와 가스비 인상의 원인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내 원전 산업의 기반은 송두리째 무너졌으며 국민들은 전기와 가스 요금 폭탄으로 가계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우리 정부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두고 정작 야당이 국민의 불안을 조장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야당은 벌써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여론몰이에 혈안이 돼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회는 내일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는데 저출산 정책과 노조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일본 언론이 연일 우리 대통령의 방일 때 자국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리 대통령에게 이해를 구했다고 보도했죠.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자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후쿠시마산 수산물 구매가 망설여질 것 같다는 의견도 많았죠.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일본산 어패류 수입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최대치였습니다. 고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12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당시 원전 사고로 출입이 금지됐다가 해제된 후쿠시마의 벚꽃 명소를 찾았습니다. 올 여름쯤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고려한 듯 재건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そしてこの避難指示解除、これは決してゴールではなく、復興の一つのスタートです。 그런데 일본 여론은 사뭇 달라 보입니다. 일본 원자력 문화재단의 지난해 가을 설문조사 결과 오염수 방류가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조사 대상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해를 얻고 있다는 답변은 6.5%에 불과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규제 기준을 만족하면 방류해도 좋다는 의견이 21%, 그럼에도 방류해선 안 된다는 의견은 16%였지만 주변국의 이해를 얻을 때까지 방류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27.4%로 그렇지 못해도 해야 한다는 응답인 9.5%보다 많았습니다. 一度流してしまったら絶対元には戻らないじゃないですか。で日本だけの問題ではなくて近隣の中国や韓国や全世界に広がってしまうと思うんですね。 자국 내에서도 제기되는 안전성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国内向けはもちろんのこと、国外に向けてもこれだけ丁寧に考えているということをただ単にコマーシャルとかするだけじゃなくて、サイエンス側からももう少し愚直な取り組みがもう少し行われ続けても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そこが今一番欠けているところだと思います。 일본 소비자가 후쿠시마현 농림수산물 구매를 망설일 것이란 질문에 그렇다가 34.5%, 그렇지 않다가 10.8%였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정치권 얘기 한 발 더 들어가 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노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서 영장 심사를 받은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 그런데 이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실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법원은 하영재 의원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그동안의 태도를 바꿔 범행을 대부분 자백했고 도주 우려도 적다고 했습니다. 검사가 이미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화살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장 비명계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조홍천 의원은 판사 앞에서 영장 기각을 받아오면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내놨고요.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특권을 내려놓고 법원의 심사에 나서 떳떳하게 국민을 납득시키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체포 동의안 처리 과정이나 영장 심사 과정 자체가 헌법이나 영장 체계에 맞게 다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재명 의원이나 노웅래 의원 사건도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국민들이 납득하고. 네, 조정훈 시대전화 의원과 정의당도 이 대표에 대해 쓴소리를 내놓으며 법원에서 당당하게 다퉈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그대로 순서대로 갔다면 오히려 더 당당하지 않았겠느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뭐라고 반응했나요? 네, 이 대표는 오늘도 말을 아꼈습니다. 하영재 의원 영장 기각 관련해서요. 대통령과 비교가 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지난 2월 말 부결돼 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을 받지 않았는데요. 친명계에서는 검찰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일정 부분 정부 영향권 내에 있다고 본다. 쉽게 말해 사법부도 못 믿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대표가 주장하는 무고한과는 상관없이 영장 심사를 받을 수 없다 이런 거죠.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무효표냐 아니냐 이걸 두고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런 장면을 보기 힘들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개표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무효표가 의심되는 투표용지 2장을 두고 1시간 넘게 신경전을 벌였었죠. 부자가 불명확하게 쓰인 탓에 부결이냐 아니면 무효냐 이를 두고 국회법을 펼쳐보기까지도 했는데요. 한 표는 부로 보는 게 맞고 한 표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가불 안에 쓰이지 않았다면 그건 무효로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네, 이런 일이 재발하는 걸 막고자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할 때 의원들이 직접 이렇게 자필로 쓰는 게 아니라 전자장치를 이용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X냐 O냐 뭐 세모냐 이거를 정확하게 누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애매했던 게 또 하나 정리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할 때 전임 대통령이 언제 방을 빼야 하느냐. 네. 그를 두고 논란이 발생할 소지를 없앴습니다. 네. 현행법상 대통령의 임기는 해당 날짜 0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미리 청와대에서 퇴거해서 서울 시내 모처에서 하룻밤을 묵고 취임식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때 참 보기 좀 뭐했어요. 네. 이에 대통령 취임 시점을 취임선서시로 규정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로도 했습니다. 예, 정치톡톡 지금까지 노태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2%로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안 오른 건 아니고 전보다 덜 올랐다는 건데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14.2%나 내린 영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석유류와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4.8%나 올라 오히려 전체 소비자 물가보다 더 높았습니다. 당연히 소비자들은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체감하기 어렵겠죠. 전기, 가스, 수도요금은 2010년 이후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고 냉면 등 음식값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부쩍 더워진 날씨에 냉면집 앞은 늘 북적입니다. 냉면을 먹기 위해 30분째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 집 냉면값 한 그릇에 16,000원입니다. 점심 메뉴치고는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7, 8천 원, 뭐 만 원대 초반까지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계속 냉면 가격이 오르니까 사실 부담스러운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냉면 가격은 5년 새 30% 올랐고 한 유명 냉면집은 한 그릇에 18,000원으로 가격을 올려 누들플레이션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장바구니 물가도 연일 고공행진입니다. 집에서 밥상을 차리려고 해도 양파와 풋고추, 파, 오이가 너무 비싸 집으려던 손이 순간 멈춥니다. 마트 갔는데 단호박이 옛날엔 3,000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통에 7,000원이 넘더라고요. 조금 부담스러워서. 유가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주요 산유국 협의체 오펙 플러스가 감산 조치에 합의하면서 국제 유가는 6% 오르며 물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감산 결정이 있어서 그것이 1차적으로는 석유류 가격이라든가 또 기타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의 둔화가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유가와 경기 흐름, 공공요금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를 보면 경제 상황이 보입니다. 요즘은 각종 불황형 소비가 자리를 잡았죠. 장사가 안 될 때 쓰는 방법은 두 가지죠. 깎아주던가 더 주던가. 유통가는 반값 파격 할인이나 1+1 같은 불황형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때 금을 팔던 편의점에선 700원대 햄버거가 또 팔리고 있죠. 장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가 내놓은 족발. 평소 가격의 절반만 받는 할인 상품입니다. 미국산 냉동 LA 갈비와 러시아산 대게도 절반 가까운 가격에 물량을 풀었습니다. 요즘에 고물가 시기가 조금 지속됨에 따라 고객들이 가성비 제품을 찾는 수요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고객들에게 선보이고 또 1+1 행사를 통해서 고객들이 조금 더 싸게.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1+1은 식자재부터 생활용품까지 일상화됐습니다. 소비자들이 조금이라도 싼 제품을 찾다 보니 대형마트 자체 브랜드 상품은 늘 큰 인기입니다. 마트 우유 매장에 와봤습니다. 이 마트의 경우에는 1리터짜리 우유가 5,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또 다른 PB 상품의 경우에는 1,700원가량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언뜻 봐도 4,000원가량 차이가 나는데 이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PB 상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되게 싸게 샀던 것 같은데 점점 살 때마다 부담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가격도 중요한 것 같고 어느 정도 가성비가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비싼 와인이나 금을 판다고 광고했던 편의점들도 요즘은 가격 파괴 상품을 잇따라 홍보합니다. 각종 할인을 붙여 780원에 파는 햄버거나 1,500원짜리 도시락 등 주로 먹거리입니다. 물가가 전반적으로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실질 소득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지출 액수를 줄여야 되는 입장이죠. 대세로 자리 잡은 불황형 마케팅이 서민이 느끼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지난해 기준 나라 빚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가 채무가 국내 총 생산의 절반에 달했고 국민 한 사람이 갚아야 할 빚 역시 처음으로 2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5인 가족이라면 빚이 1억 원을 넘는 셈이 된 거죠. 올해는 세수 부족까지 겹쳐서 빚이 1,1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인 국가 채무는 전년보다 97조 원이 늘어난 1,067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라 빚이 1,000조 원을 넘어선 건 처음입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2.7%포인트 증가한 49.6%로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단순히 전체 인구로 나누면 국민 한 사람당 2,068만 원의 빚을 진 셈입니다. 연금 등 비확정 부채까지 포함한 국가 부채는 2,326조 2천억 원으로 역시 전년도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국가 빚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과 예타 면제를 통한 국책사업 증가, 그리고 저출산과 복지 예산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개인 사업자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정부 지출이 많이 늘었고요. 그들 반면에 경기 상황은 좋지 않아서 세수는 충분히 거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더 큰 문제는 올해입니다. 지난 2월까지 국세 수입이 15조 이상 급감했고 하반기에는 재정 지출 요인이 산적해 국가 채무 규모가 1,100조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 사업과 선심성 지출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사건, 사고와 사회 이슈들에 대해 들여다보는 사회기자임 정태웅. 한법수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구치소의 스크린 골프장. 구치소랑 골프장이 매치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런데 지어질 뻔했습니다. 동부구치소가 지난달 조달청 홈페이지에 스크린 골프장 설립을 위한 계약 안내 공고를 낸 건데요. 안내 공고를 냈다는 건 공식적으로 업체를 구하겠다 이런 의미죠. 네, 약 8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며칠 만에 업체 선정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 등 반발이 쏟아졌고 결국 사업을 전면 철회했고요. 네, 반발이 있을 만합니다. 네. 세금으로 교정시설에 골프장 설치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느껴지진 않거든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 꽤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테니스장과 같은 운동시설은 구비가 돼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했던 골프장은 시설 내에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직원이 이제 550명 정도 되는데 직원 체육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테니스장 빼놓고는 이게 도심에 있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하거든요. 법무부 측은 모든 사업을 검토할 수는 없다 보니 자세히 알지 못했고 곧바로 취소해서 기존 선정 업체와도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별 문제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정도 예산이면 체력에 더 도움될 만한 다른 시설이나 장비들을 설치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혈세를 쓰려면 국민 정서에 맞는 판단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2만 원 줄 테니 번호 달라. 이건 무슨 상황인지 짐작이 잘 안 되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네. 전화번호 있나요? 아니 제가 왜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노인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느닷없이 전화번호 달라고 하고 있고요. 네. 여성 알바생은 당황한 모습입니다. 낯선 손님이 갑자기 저러면 솔직히 저라도 무서울 것 같은데. 끝이 아닙니다. 카운터 쪽에선 갑자기 알바생을 끌어안으려고 합니다. 미수에 그친 남성은 뭔가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출입문으로 가버렸습니다. 영상은 흔들려서 껴안으려는 장면이 명확히 보이진 않잖아요. CCTV 사진 보면 조금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저러면 성추행 미수 아니에요? 처벌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경찰이 결국 출동해서 CCTV 자료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해갔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성희롱 대가로 저렇게 2만 원 건넸다고도 증언했습니다. 편의점에서 강력범죄 일어난 소식들 종종 들어서 그런지 전 좀 오싹해지거든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편의점 범죄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처벌과 예방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딱 봐도 부조리한 내용은 나올 것 같아요. 아이돌 선발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죠. 프로듀스 101 기억하시나요? 너무 잘 알죠. CJ 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음악 채널 엠넷에 나왔던 프로그램이잖아요. 재밌기도 했는데 안 좋은 일로 결국에 더 유명해졌던 기억이 있어요. 담당 PD가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했죠. 특정 출연자를 밀어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담당 PD였던 안모 씨 2년 동안 감옥 갔고요. 회사 대표가 나와서 사과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사태는 변명의 여지 없이 저희의 잘못입니다. 대표이사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거듭 사죄드립니다. 담당 PD, 연예기획사로부터 유흥업소 접대받고 문자 투표 요금에서 부당 이익을 챙긴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투표 조작범 재입사라고 했잖아요. 설마 이 안 PD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네, 엠넷 음악사업부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안 PD와 함께 수사받았던 김모 씨도 역시 만기 출소한 다음 이미 회사로 돌아온 상태라고 하죠. 그때 당시 공정이란 가치가 흔들렸다. 시청자 농락하는 방송사 더 이상 신뢰 못하겠다. 이런 말들 많이 나왔었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지금 다시 돌아오는 게 이게 맞는 일인가 싶거든요. 회사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윤리적으로 비판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총대 메고 나갔으니까 사측이 책임져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아냥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돌아온 PD들이 사실 과거 경력 보면 유능한 방송인인 건 맞아요. 그런데 능력을 말하기 전에 앞서서 시청자를 우롱했던 전력이 있잖아요. 솔직히 시청자 한 사람으로서 이들의 복귀 소식이 달갑게 들리진 않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미국 소 광우병 파동 이후 그러니까 20년 동안 갈아서 만든 소고기 패티와 육포, 소시지 등 가공육과 소의 내장 같은 부산물로 만든 가축 사료의 수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우리 측에 이젠 수입 허가를 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 사료값은 좀 내려가겠죠.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입니다. 한국의 무역장벽 중 하나로 미국산 소나 사슴 등 반추동물의 부산물로 만든 반려동물 사료의 시장 접근성을 꼽았습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가 광우병 위험을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5년 전 한국 시장 개방을 요청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2019년 9월 수입 위험 평가를 실시했다는 서한을 보낸 뒤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법상 미국산 반추동물 부산물은 특정 위험 물질로 규정돼 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위험 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위생 검역 조건 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반려인들은 일단 부정적이지만 사료 가격이 낮아질지 기대하는 반응도 보입니다. 안전성으로 보장이 돼야지 저도 먹일 것 같기는 하거든요. 예전보다는 어쨌든 반려동물도 좋은 거를 좀 찾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다른 견주분들 먼저 먹게 해보고 우선 좀 기다렸다가 먹어보고 괜찮은 것 같으면은 이제 고려해볼 것 같습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단체 등 각계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친 뒤 수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역대 미국 전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 출석을 하루 앞두고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뉴욕에 나타나는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법원 출석을 위해 온 게 아니라 무슨 개선 장군 같습니다. 송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대문자로 적힌 전용기에서 천천히 내리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곧장 뉴욕 맨해튼 번화가에 있는 트럼프 타워에 도착해 손을 흔듭니다. 맞은편에는 철제 바리케이트 너머로 취재진과 지지자 수십 명이 모여 있습니다. People in New York City right now that should be arrested, and anybody who's a victim of a crime in New York City that didn't get the justice they deserve should be outraged today at what the DA is using all his resources on.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일 검찰에서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한 뒤 지검에 출석해 기소 인부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소장에는 성추문을 막으려고 돈을 건네며 회계문서를 조작한 것 외에 사업 사기 혐의 30여 건이 적용됐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We will very loudly and proudly say not guilty. 앞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마녀 사냥이라며 지지자에게 항의를 촉구한 만큼 뉴욕 경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Our message is clear and simple. Control yourselves. New York City is our home, not a playground for your misplaced anger.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일 저녁 플로리다 사유지로 돌아가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제가 마치 K-팝 스타가 된 것 같습니다. 누구 말이냐고요? 2030년 세계 박람회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부산에 온 실사단 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들이 부산의 모습을 드러내자 기다리던 5천여 명의 시민들은 오 필승 코리아를 오 부산 엑스포로 개사해 부르면서 부산은 준비됐심더라고 외쳤거든요.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박람회기구 현지 실사단 8명이 부산역에 도착하자 시민들의 환호와 함께 박수가 쏟아집니다. 대합실을 빠져나오자 초대형 현수막이 펼쳐지고 시민 5천여 명의 환영 행사가 시작됩니다. 시민들은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한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저희가 응원을 이렇게 많이 해서 이렇게 저희가 유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부산 경제가 꼭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을. 실사단의 첫 방문지는 낙동강 하구에 있는 을숙도 생태공원. 치료를 끝낸 야생동물들을 살피며 부산 엑스포의 세부 슬로건인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을 경험했습니다. 실사단은 내일부터 박람회 개최 예정지인 북항 일대를 시찰합니다. 부산시는 이곳에서 2차례에 걸쳐 유치 계획을 설명합니다. 실사단이 머무는 동안 부산 전역에선 세계박람회 유치 염원을 담은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실사단은 오는 7일 부산을 떠나는데 이들이 작성한 보고서는 오는 6월 말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171개 회원국에 제출됩니다. 올해 11월 회원국 투표를 거쳐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가 최종 결정됩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지민이 우리나라 가수 중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이전 최고 순위는 10년 전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로 2위였죠. 지민은 개인적으로도 그룹으로도
1위에 오르는 한국 최초의 가수가 됐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지민의 독특한 음색과 신시사이저 음악이 특색인 곡 Like Crazy. 이 노래가 이번 주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인 핫백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위를 한 K-팝 가수는 솔로와 그룹을 통틀어 그룹인 방탄소년단이 유일했습니다. 솔로 가수 중에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7주 연속 2위를 한 것이 최고 기록입니다. 지민은 이번에 개인 자격으로도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달성하는 신기록을 세웠고 다른 곡 Set Me Free도 30위에 안착시켰습니다. K-팝은 판매량이 지표인 빌보드 200에서는 팬덤의 영향으로 강세였지만 대중적인 인기를 나타내는 핫백에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지민이 그 성역을 깬 건데 빌보드는 이번에도 판매량이 높지만 라디오 방송 횟수와 음원 스트리밍 횟수는 낮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 이게 방탄이라서 가능한 거고 아미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 그거를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방탄을 얼마나 기다려주고 계신지 더 느끼는. 팀뿐만이 아니라 솔로로서의 인기가 확인이 되면서 그 각 솔로 멤버들이 앞으로 활동 반경을 더 폭넓게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까다로워진 빌보드의 평가 기준에도 정상에 오른 K-팝이 폭넓게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밤 안개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가수 현미가 향년 85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오늘 오전 자택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으며 빈소는 서울중앙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여자 배구 흥국생명과 도로공사의 챔피언 결정전 4차전이 지금 김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은퇴하고 싶다던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의 말이 오늘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도로공사가 승부를 5차전으로 끌고 갈까요? 최영규 기자가 현장 분위기 전합니다. 서울과 200km 정도 떨어진 경북 김천 실내체육관에 평일 퇴근 시간 전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4년 만에 우승을 눈앞에서 보려는 흥국생명과 승부를 5차전으로 끌고 가길 바라는 도로공사 팬들입니다. 김천 실내체육관을 가득 메운 4,300여 명의 배구 팬들은 경기 초반부터 열띤 응원으로 코트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구름 관중에 수많은 취재진까지 몰린 이유는 오늘 챔피언이 결정될 수도 있는 경기인데다 배구 여제 김연경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은퇴하고 싶다고 했던 만큼 오늘 우승을 하고 난 이후 어떤 말을 꺼낼지도 관심인데 은퇴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팬들은 벌써 아쉽기만 합니다. 빨리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어서 부담 가지지 말고 오늘 파이팅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경기는 1세트부터 팽팽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배구 여제가 14년 만에 흥국생명에서 우승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대한축구협회 이영표 이동국 부회장이 최근 승부조작 연루자 기습 사면 논란에 사과하며 부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영표는 SNS를 통해 협회의 징계 사면 관련 통과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부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국 역시도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진행된 안건이었지만 막지 못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가운 봄비 소식이긴 합니다만 이 비와 함께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또 사흘간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미리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미 서쪽 지역으로는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충남과 전남, 제주에는 비가 시작됐고요. 앞으로의 비구름은 전국을 뒤덮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는 이미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300mm 이상,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에 120mm 이상이 예상되는데요. 이들 지역으로는 시간당 20에서 50mm의 장대비가 퍼붓듯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경기 북부와 경북 내륙, 전남과 경남 내륙에 30에서 80mm,
수도권에도 최대 6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이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16도로 오늘과 비교해 5, 6도가량 낮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가 17도, 창원 16도에 그치면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이 비는 목요일 낮부터 차츰 그치겠고요. 이후로는 찬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3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